예상이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화입니다. 시즌2 첫 방송 군 한 편 보내드렸는데요. 박 작가님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또 우리 지난번에 군함편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군함의 함장이 하는 일이 정말 많다. 그렇죠. 함장이 예. 뭐 군함 청소도 신경 써야 되고 네. 대원들 건강에서부터 무슨 뭐 기계 관련된 문제까지 예, 예. 다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MU 채널로 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밀톡 시즌2 오늘은 공군의 주력 무기 전투기를 준비했습니다. K전투기 이야기할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 정말 보기 힘든 조합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PS-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의 박봉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일단 카이에 T50부터 KF21까지 개발 과정을 깨고 있는 분 소개해달라 했더니 우리 이희루 고모님을 추천했습니다. 이분이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1986년에 S항공에 입사하신 경력 시작이시고요. 93년에 T50 탐색 개발부터 참여하셨고 94년에 상당히 전설적인 팀이죠. 미국 코스모스에 파견됐던 항해팀 소속 엔지니어로 활동하셨고 T50 체계 개발 동력 팀장이셨고 2006년에 카이 미래 개발 산업 발굴 선행 연구 팀장이셨고 2011년에 말하자면 약간 KF21의 아버지, 약간 T50의 처삼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신 분이시죠. 네,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021년 10월 달에 퇴직을 했고요. 네.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상근 고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그런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념 설계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인 선행연구 과제에 대한 자문, 설계 지원, 그리고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30년 동안 T50, KP21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좀 기록을 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카이와 함께 그 무기 체계 개발하고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이 하나 있죠.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다가 3개월 전에 대학으로 옮기신 또 박봉균 교수님, 오늘 생생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예, 올해 3월 경상국립대로 오기 전에 LIG 넥스원에서 4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국가연에 이직을 한 이후에 6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로는 유도무기 체계의 두뇌에 해당되는 유도조종 알고리즘 설계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전투기와 그리고 제가 전공으로 하는 그 유도무기와 관련된 전투기의 무장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사 잡지 편집장이시자 또 밀리터리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승범 대표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플라모델을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직업이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올해는 이제 34년 차고 네.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이제 이게 디지털 문화가 이제 많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제 또 3년 전부터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을. 자, 그야말로 이력이 화려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밀톡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를 넘어 세계의 하늘로 비상하는 K전투기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55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지켰던 공군의 주력 전투기. 그런데 지금은 우한 F-4E 팬텀이 오는 6월에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역 앞두고 마지막 사격 훈련까지 마쳤는데요. 덕분에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어요. F-4 팬텀 어떤 전투기였나요?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아주 뭐 전략 무기로서 그 당시에는 북한을 이제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 체계는 이제 F-4E 팬텀
이것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KF-16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약 정밀 타격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2010년도 연평 그 도발이 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백령도, 서해오도 중점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이렇게 특화시켜서 오늘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1년 정도로 더 이렇게 유예를 보관을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기지 내 쉘터에 유사시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처분하는 거죠. 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 전투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로 약간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정식으로는 이 F4 팬텀 전투기의 이름을 보통 팬텀 2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팬텀이라는 별명을 쓰던 전투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묻힐 정도로 지금은 그냥 팬텀이라고 하면 다 F4를 생각을 하지 딴 거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중전 성능도 괜찮은 공중전을 잘 할 수 있는 전투기였거든요. 적 전투기와 만나도 제압되지 않는. 그런데 지상 폭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장을 달려면 7톤까지 달 수도 있다. 말이 7톤이지 50kg짜리 사람 140명 아닙니까? 사람 140명이 매달려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투기다. 많은 점에서도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를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이다 보니까 또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월한 점이 있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전투기가 한창 활약하던 베트남 전쟁 시기를 상징하는 미국 국방장관이 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이라고 자동차 회사 경영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합리화, 비용 절감 이런 거를 되게 내세우셨던 분이에요. 해군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공군에서는 또 뭐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고 해군에서는 또 특수한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맥나마라 장관이 효율이 안 맞는다. 다목적 전투기 F4 이거 중심으로 다 써라. 정말로 다목적으로 쓰기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F4 도입을 해가지고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무기였고 그러면서도 공중전 하기에도 괜찮았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전투기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폭격기 수준의 무장 능력을 자랑하는 F4 팬텀 전투기는 엄청난 무게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파바이 미사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조합을 자랑하고요. 파바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공군에 도입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서 무게가 약 1.4톤에 탄두 중량이 350kg 정도, 그리고 사거리는 약 100km 정도, 100km 정도 있고요. 1.4톤이면 이런 미사일 치고는 되게 무겁군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고 차 한 대 있죠. 무게, 차 한 대 무게. 네. 그리고 수동형 탐색기를 장착을 해서 탄차 고차가 약 1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미사일입니다. 슬램 ER 그리고 타우루스 미사일이 도입되기 전까지 공군이 장거리에서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또한 파괴력이 슬램 ER보다 더 강력하다 보니까 공군에서도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전략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삼촌이 쓰시던 타우러스 이런 느낌이군요, 좀. 예, 그렇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가 약 300km 정도인 슬램 ER 그리고 사거리가 약 500km 정도인 타우루스가 장착되어 운용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타우루스급의 공대지 미사일인 청룡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룡이 개발 완료되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되어 탑재돼서 운용이 된다고 하면은 순수 국내 기술로 북한의 대남 도발 시 북핵 벙커 같은 도발 원점이나 북한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말씀대로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공군이 지금 주력으로 운용하는 전투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 F4 팬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F5라고 이제 제공호라고 해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했던 그러니까 단순 조립 생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추락도 하고 사고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줄어서 실제 대수는 61대. 이건 아직도 6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노후 전투기죠. 이게 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달에 또 젊은 우리 소령님이 이제 순직했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빨리 도태를 또 땡겨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KF-21 보람에 이제 블록 1이 포도 생산 뭐 한 대 두 대 나올 때 그때 빨리 다 없애야 되는 같이 행사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어떤 전술상 어떤 뭐 전략상 중요한 전투기가 이제 KF-16이 있고 F-50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게 잔뜩 실으면은 멀리 못 가고 그다음에 북한의 방공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군용이라고 하지만 SA2, 3, 5라는 그 지대공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타격하기는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격추당할 수 있는 방공망을 제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상으로 중요한 전투기가 남아 있는 게 F-15K. 이건 이제 무려 뭐 폭탄을 최대 13톤까지 실 수 있는. 그다음에 진짜 북한의 방공망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게 이제 F-35A가 지금 현재 39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부 장창 2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2.6톤. 그래서 결국 이제 F-15K하고 F-35A를 잘 작전 조합을 잘 이렇게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면은 이제 북한의 그 타격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차후에 2026년부터 이제 등장하는 KF-11 보람의 블록 1. 이게 역할이 가면 갈수록 생산 대수가 늘어나고 이제 더 추가 생산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비중이 큰 전투기로서 자리 잡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KF-21은 우리 안 대표 말씀하신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예정이고요. 임무 거리는 대략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음속에 고기동성을 갖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임무 장비로는 첨단 센서인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확장성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무 장비 장착을 위한 전력 그리고 냉각 공기에 대한 여유뿐만 아니고 5세대 전투기를 갈 수 있는 내부 무장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초음속과 1.6까지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고바등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 무장 분리 시험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26년부터 28년까지 총 40대를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전투기 이야기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T-50 시리즈. 저희 밀톡 시즌 1에서 카이에 계신 박지원 시제기 조종사가 나오신 적이 있는데 항전 장비나 뭐 기총이나 빼면 그게 바로 훈련기 T-50이 되고 TA-50에서 무장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추가하면 그게 바로 FA-50. 어떤 분이 이런 컨셉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훈련기 역할도 하면서 또 공격기 역할을 겸할 수 있는 효율성에 감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연구와 고민 끝에 이 T-50 시리즈가 탄생을 했나요? KFP 사업의 절충 교육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92년도) 여름에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됐으니까 그게 10월달에 해라 착수해라. 그러면 그 대체 소요가 공군의 대체 소요가 이제 뭐냐 이제 되게 이제 소요 제기할 때는 구닥다리가 뭐냐 구형이 뭐냐 그것부터 제시해야 되는데 공군의 전술 입문 훈련기가 있어요. F5B라고 그 제공호 전거 구닥다리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50대 필요하다. 그래서 소요 제기를 해서 본격 개발 체계 개발에 들어가야 됐으니까 그게 이제 95년.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KTX2라는 좀 별칭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T-50으로 정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기차 이름 네, 기차에 맞습니다. 생소하죠. 지금 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되게 생소한 제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한참 하고 뭐 설계 도면 나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2002년 10월 가을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모시고 롤아웃 뜨지 않고 이제 CJ 1호기 행사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감격스럽게도 첫 비행한 거 그게 2002년 8월 20일 아주 무더울 때. 코인-O2 초음속 돌파 성공.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제 실전 배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공전투기로 이런 식으로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초음속 성능이 나오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훈련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만 많이 나왔을 때만 해도 초음속 전투기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음속이 안 되는 전투기들이 훈련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굳이 초음속 그때부터도 필요했을까 좀 고민을 해볼 만한데 사실은 초음속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비행기하고 아닌 비행기하고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초음속이 대충 한 1100km 이 정도 되거든요. 시속으로 따지면. 그거가 뭐 그냥 그것도 속도의 하나인데 그거보다 뭐 빠른 거하고 안 빠른 거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 있나? 뭐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좀 다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보자면 정말 좀 묘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방향으로 이제 총을 쏜다라고 하면 내가 맞을 리는 절대 없겠죠. 근데 총을 쏘고 내가 그 총을 쏜 방향으로 뛰어서 달려나가는데 내가 정말 빨리 달려서 총알보다 더 빨리 달리면 총알이 뒤에 내가 들이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 엔진에서도 그렇고 뭐 온 부위에서 다 진동이 나오고 소리가 나올 텐데 그 소리가 나가는 것보다 비행기가 더 빨리 나가면 총알을 쏘고 그 뒤에 들이받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동에 비행기 자체가 계속 들이받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한 번만 소리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비행기 날아가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초음속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40년대 말에 전설적인 미국의 조종사 척 예거 뭐 이런 사람들이 초음속을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돌파하는 걸 보여주면서 초음속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비행기들이 쫙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실용적인 경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해서 판매한다. 그 이후에 KF-21 같은 정말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초음속으로 간다라는 결정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되게 잘한 거죠.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미래를 내다봤을까. 역사적 배경 트렌드도 작용한 게 있어요. 기술적인 거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 우리 대한민국 이제 관련 이제 업체 50년대 말에 그 미국의 T-38 지금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 초음속 훈련기로서 최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서 했던 게 채택한 게 1972년도부터 대량 도입한 F-5B, F-5A 전투기를 복잡시킨 거. 그거를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또 70년대 중반 후반에는 일본이 T2라는 또 초음속 훈련기를 자기 자국산을 개발하면서 그걸 바로 F1 전투기로 전환 1인승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쭉 보면서 왔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암속에서 초음속까지 다 할 수 있는 다 그 겸비할 수 있는 훈련기를 한 번에 개발하자. 고모님 어떻게 그때 개발팀에 계셨잖아요. 애초에 시작은 이제 아음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스토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영국의 호크기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 또 절충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영국에 가서 설계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이 가서. 최초의 공부를 그때 거기서 했죠. 그때는 아음속 훈련기를 설계를 해왔고, 근데 이제 그 설계 개념을 가지고 황매팀 당시에 이제 포토스의 설계팀의 시작을 그걸로 했는데 실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미 공군의 T-38 훈련기를 대체하는 물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운영 중인 F-5를 대체하는 물량까지 흡수를 하자. 이제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제 그 당시에 프로그램 디렉터 사업 책임자였던 전용훈 박사님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받으시고 이제 설득을 해 나간 거죠. 물론 그 설계팀 내에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먼저 락히드의 경영층한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히드 경영층에서도 그게 동의를 하고 락히드가 원래 군수 비행기에는 원래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공군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전용훈 박사님이 정말 엄청난 노력,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설득을 한 거로. 그래서 이 책이 갑자기 그때 생각을 하시니까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시절 때 이제 뵀는데 그 초기부터 실제 그 전 그 세대가 90년대, 2000년대 고생하신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 배제하고 지금의 최근에 뭐 2018년부터 내가 다 했다. 참 저도 불편해요 그 방송 보기. 그래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좀 반가웠죠. 그 이미 산 증인이니까 전 또 옆에서 지켜봤고. 그래서 먼저 세대를 언급을 하면서 존중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제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까 지금까지도 배치되어 있는 F-5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판매한 전투기이긴 하지만 좀 너무 작고 성능도 약간은 딴 전투기보다는 부족하고 해가지고 정작 미군은 거의 안 쓰는 전투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선진국들보다는 약간 경제력이 부족한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든 우리나라 같은 좀 예산 부족한 나라들이 F5 많이 좀 도입해서 쓰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겪던 그 마음으로 요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요게 대체 물량이 상당하고 그 이상으로 가는 좀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발진에서는 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외부적으로 일단 초음속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내용들은 이 책에 저도 최근에 읽었습니다만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하면 이 전투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FA-50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지금은 수출 효자가 됐습니다.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서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되면서 수출 상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 예상하셨나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납품한 거하고 계약이 확정돼 있는 게 30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파이터가 아직 600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라팔 그리펜도 300대가 안 되기 때문에 300대라는 게 저는 대단한 숫자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 평가에 따르면은 성능 그리고 안정성이 무지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로는 필리핀에서 그 낙뢰를 맞은 적이 있는데 실제 낙뢰가 떨어진 그 자리에 약간 표시만 있고 전혀 이상이 없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정성을 한번 검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FA-50 초기 도입국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핀이 있는데 초창기에 도입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좀 투덜투덜하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필리핀 내에서 방문하고 전투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잘 활용을 했어요. 이제 사실 무기가 개발이 되는데 그 무기가 실전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것만큼 큰 광고가 되는 게 업계에 뭐 그 이상의 뭐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는 약간 좀 뭐 해외 토픽성 약간 이런 거이긴 합니다만 물론 뭐 훈련 상황이긴 한데 세계 뭐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하고 뭐 공중전 훈련을 하다가 어떻게 뭐가 하다 보니까 F-22가 FA-50에 격추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이것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한급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FA-50으로 F-22를 이렇게 격추한 훈련 성과를 냈다는 거는 필리핀 공군이 얼마나 우리가 조종사가 훌륭하냐라는 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걸 많이 자랑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실 우리 FA-50 광고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고객 입장에서도 의외의 만족을 주는 이런 상품이었나? 듣고 보면 참 놀라운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창기에 사실은 FA-50에 대한 의구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 분위기가 뭐 해외 기술 지원을 받으면은 뭐 개발은 하겠지만은 성능,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수출 얘기를 꺼내면은 그 수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140여 대를 지금 수출을 했고요. 초기에 이제 UAE하고 싱가포르에서 저희들이 이태리 M346에 패한 이후에 비행기를 잘못 개발한 게 아니냐, 초음속이 너무 비싸가지고 팔리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후에 이제 국방비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고등훈련 그리고 경전투기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나라들, 필요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F-50이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구권의 옛날 소련제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소련제 대신에 서방제 전투기를 채택을 하면서 더 가속이 붙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격세지감, 성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게 우리 전투기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FA-50 그리고 FA-50이 기반이 됐던 T-50 이후에 것들도 다음 소식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고모님? 제가 특정 나라 이름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전 대륙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영업하시는 분은 출장 엄청 다니셔야겠어요. 네, 경쟁 기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잉의 T7, 이태리의 M346,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중국의 L15,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17,
그리고 러시아의 약 130, 그리고 이제 최근에 터키가 또 후르제시라고 또 조인을 했고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수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라가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얘기가 잘 되고 있고, 이제 정책이 미국이 처음에는 이제 꺼려했는데 판매 승인을 엔진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 자꾸 접근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제 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물론 이제 10여 대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1차 계약을 했는데 2차 계약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1차분 그 항공기를 이제 인수하는 팀들이 이제 카이 사천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산 라인의 가동성, 그다음에 또 우리 공군의 뭐 예천 비행단이지 다른 데 어떤 가동성을 다 이제 추가로 이제 평가를 해서 2차 계약도 좀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2026년 전후로 해서 18대 정도 추가 이제 확실해지는 것.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이 문제가 그 노후화된 구형 F-16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은 이제 개량을 또 했기 때문에 우리 3세대에 접하는 이제 F-16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1세대. 근데 이게 기계상으로도 이제 노후화되고, 이게 무려 200대. 근데 이제 1차로 이제 또 다른 또 대체 대상이 있는 기종이 그 프랑스제 알파제트, 그 훈련기예요. 훈련기용 공격기인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에는 이제 그것만 일단 급하게 이제 사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뚫으면은 그 200대에 대한 소요를 우리가 FA50 그 개량용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미 공군 ATT 사업은 이제 고등훈련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술훈련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이미 APT 기종으로 T-7A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보잉에서 워낙 저가로 이미 들어갔고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저가 공세를 할지, 그리고 현재 ATT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 끈을 놓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 해군 UJTS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항모 착함은 빼고 육상에서 터치앤고 훈련만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필드 캐리어 랜딩 프랙티스만 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돼가고 있고요. 미 해군은 항상 미 공군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FA50이나 T50 판매한다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현재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T50 타나요, 그러면? 탑건 3편에서? 예. 나이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오늘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개발자 선생님, 항공우주공학원 교수님까지 나오셨으니까 그 전투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볍게 이렇게 좀 던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신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뜨는 거죠, 도대체?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일단 엔진을 통해 가지고 추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 비행기 날개에 공기 흐름이 흐르게 되는데, 그 공기 흐름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압력 차이 크기가 항공기의 무게를 이제 상쇄시킬 만큼 양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위쪽과 비행기 날개 위쪽과 아래 압력 차이. 예, 그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날개 아래쪽에 압력이 크고 날개 위쪽에 압력이 작게 돼가지고, 위쪽은 저기 아래쪽 그래서 힘 거기야. 자체가 압력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력 차가 많이 생기게 날개를 만들수록 비행기 잘 뜨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조건 날개를 뭐 길게 한다든지 면적을 넓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사용하는 항공기 자체가 여객기냐 아니면 전투기에 따라 가지고 날개 모양을 길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고 아니면 후퇴각을 준다든지 여러 모양으로 날개를 또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프랑스의 미라주 뭐 이런 전투기를 보면 날개가 아예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왜 그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까? 약간 좀 종이 비행기 같아서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객기 같은 걸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효율 중심이기 때문에 양력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다음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를 길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초음속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급기동을 해야 되고 이제 초음속 비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음속 비행할 때 아주 큰 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력을 줄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날개 길이가 짧고 그다음에 후퇴각을 주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날개 자체에 대한 어떤 구조적 강도를 좀 더 증가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제 날개 뒷부분을 채워가지고 삼각형 형태의 날개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컨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딴 방향의 질문인데요. 아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격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지상에서 발사해서 전투기 비행기를 잡는 것도 개발에 이제 발을 디디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투기 어떻게 보면 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전투기가 또 공격할 때 또 주요 제거 대상으로 잡는 목표도 가만 보면 적의 방공 체계, 적의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노리고 또 전투기가 또 공격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서로가 서로의 적수인 것 같은데 방송 컨셉 제외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했을 때 현대전에서 좀 더 우위에 선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했던 건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대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일반 무인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전투기라고 가정했을 때 전투기가 극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프, 플레어, ECM 등 기만 전술을 사용할 걸 가정을 하고 그거를 회피하면서 요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투기 입장에서도 자기를 맞추러는 미사일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걸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우위에 있냐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도무기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51% 정도 하네요. 네, 밀톡 시즌2 전투기 편.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기는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이야기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공에서 핵 폭격기 훈련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출동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투기 편성이 과연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에 충분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화성프 16 나형으로 알려진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한 5,500km 정도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총알 비행체가 원뿔형이 아니고 글라이딩형으로서 비행 궤적을 좀 더 자유롭게 성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격 미사일이 요격하는 데 어려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 개발 시험이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체계가 이제 검증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험으로 북한에서도 해당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투기 입장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전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 ER과 그다음에 타우루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 이런 북한의 전략 무기들이 실제 발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런 조기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부스트 페이스 인터페이스, 즉 BPI라는 그런 체계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공격력과 좀 동시에 좀 더 안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신기하고 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는 무기로 뭐 있냐면 그 KGGB라고 해가지고 일반 폭탄에 이렇게 유도 장치하고 날개를 붙여가지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날아가서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내려 꽂게 하는 그런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예전에 많이 만들어놨던 유도가 안 되는 무기 합체해가지고 날개도 있으니까 멀리까지 날아간다. 요거를 좀 성능이 약한 전투기에도 뭐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보내면 꽤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맞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이 하던 기능하고 좀 겹치는 면 있잖아요. 공대지 미사일하고 하는 그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훨씬 더 싼 거 아니냐라고 하면
좀 뭔가 교수님의 일거리는 좀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좀 더 어두워지고 예. 어떤가요?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컨셉부터 조금 다른 거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유도 폭탄 자체를 좀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날개라든지 GPS를 장착해가지고 키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고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어떤 전략 요충지를 맞추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기술력이라면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로 고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F-21 4.5세대 나왔지만 사실 우리 능력이라면 6세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엔지니어로서 욕심은 5세대를 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우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제 수출 승인이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일정 비용에 만들기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4.5세대로 설정을 했고요. 우리 그 같이 일했던 락히드 칩 엔지니어 이분이 이제 X35 개발을 했던 분인데 그분 얘기가 지금 KF-21의 설계 목표가 미국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최대치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아마 미국이 락히드가 기술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주요 장비를 수출하는 거 불허할 거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뭐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 목표를 잘 설정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5세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비전, 여유분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못했지만 후배들은 할 수 있을 걸로. 전투기 만들려면 눈치도 좀 잘 봐야 되는군요. 그러네요. 네, 결국 이상과의 현실 사이에서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그동안에 이제 국내 방산업체에서 그걸 이제 숨겼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엔진 전투기 엔진 개발해야 된다고 로드맵을 이제 2035년도 이후에 국산을 하겠다는데 그 취지도 좋고 그 뭐 예산 돈도 투자하면 이제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또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2040년도 넘어갈 것 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력제 레이더, A사 레이더는 이제 개발을 이제 시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이 됐는데 우리 국산화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엔진에서 이제 멈춥니다. 엔진이 제일 핵심 과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전투기 개발에서 딴무기도 사실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전투기 개발에서 저는 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손님이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말이 어떻게 잘 되느냐,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거에 맞춰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몇 대를 만들어서 몇 대를 팔지가 정해지는 건데 대수가 예상한 것만큼 가능하면 좀 많이 적당히 나와줘야지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사람도 그만큼 뽑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을 할 때 비용도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정비를 해도 그만큼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비행기 뭐 좀 싸니 비싸니 해서 뭐 이래 했는데 뭐 정비 잘못돼가지고 하나 추락하면 그걸로 그냥 한 대 날아가면서 몇백억 날아가는 건데 미래를 잘 예상을 해서 파는 입장 사는 입장에서 몇 대나 생산해서 팔게 될 것인가 가능하면 많게 정확히 잘 정해서 잘 지키는 게 전투기 실제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새삼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이제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 체계 개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성능이라든지 스텔스 능력, 그다음에 전담 무장 시스템, 그다음에 고효율 초음속 엔진 등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전투기의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조달이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간 자체도 워낙 길다 보니까 자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조금 안정적인 개발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재정 지원 자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결국에는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자원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투기에서 또 형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게입니다. 바로 카이 내부에서는 이 전투기 중량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공모한다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까? 고모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타기 전에 항상 파일럿이 화장실 갔다 와서 탄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근데 보통 저희들은 그 조종사 무게는 안 따지고요. 보통 MT 공허 중량만 따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는 게 가볍고 튼튼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프로그램에서 중량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중량을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을 뭐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요구도 혹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중량이 많이 좌우됩니다. 특히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9G가 아니고 8G 정도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질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틸을 타이타늄으로 바꿔서 설계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안인데, 설계할 때 어떤 최저가 그리고 마진을 줄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마지막은 협력업체 관리를 또 잘 해야 됩니다. 협력업체들은 보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마진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통상 이제 한두 뭐 수십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우리가 중량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다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kg 줄이면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제가 비행기는 아닌데 뭐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거 보니까 자동차는 운전할 때 앞창이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용 무기 중에는 앞창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창을 없애고 카메라로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투기도 유리로 된 캐노피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가벼운 재질로 따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뭐라 그러죠? 이 VR 기기 같은 걸 쓰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공기역학적으로도 뭔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무게를 좀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 좋은 어떻습니까? 아이디어인데 그게 이제 무인기인 거죠, 사실은. 직접 탈 필요가 네, 네. 점점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량을 많이 줄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보통 날개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상 수송이라든지 혹은 수송기로 이동할 때 날개를 분리해서 이동을 하는데, KF-21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체 설계를 했습니다. 중량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육상 운송이라든지 수송기 운송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F-35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 구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요구도에서 제외를 하고 일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얼마를 그러면 혹시 받았나요? 그거는 개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디시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대회는 이렇더라고요. 이게 저 또 진짜 이거 하나만. 네. 이거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아까 기왕이 협력사 관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약간 멀리 보고 엔진 만드는 회사들하고 정유사들 이런 데를 들볶아가지고 비행기에 쓰는 기름을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기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탄가스 같은 걸로. 너무 부탄가스 좀 없어 보이나요? 지금 비행기 기름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군용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트퓨얼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등유가 주성분인 기름을 사용하는데, 케로신 개발. 네, 의외로 등유가 좀 무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행기 띄워보면 기름 무게가 엄청 항상 많이 차지하는데, 요거를 부탄가스 정도 엄청 가벼운 걸로 바꿀 수 있는 엔진을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훨씬 가벼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부연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페이로드하고 그다음에 연료 무게는 뺀 나머지 우리가 공허 중량 예, MT웨이 한번 기준으로 뺀다고 지금 했죠? 말씀을 드리는 화장실에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액체 수소가 가장 에너지 수소가. 컨텐츠가 높습니다. 수소는 네. 뭐 생각할 수 네. 있는 한 네. 가장 가벼운 네. 연료니까요. 네. 네. 또
전투기 개발하면 무장 체계 또 항전 장비 같은 기술 개발이 병행이 돼야 되죠. KF-21과 함께 가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안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앞서 이제 우리 고모님이 얘기하셨는데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확장성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무 장비 장착을 위한 전력 그리고 냉각 공기에 대한 여유뿐만 아니고 5세대 전투기를 갈 수 있는 내부 무장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KF-21이 사실은 잠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장에서 스텔스 성능. 네. 내부 무장창을 살짝 보여준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더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KF-21은 그냥 밖에다가 무기를 다는 형태인가요? 뭐 F4 팬텀처럼 이제 주렁주렁 공대용 밑에다가. 미사일, 미티어 장거리 공대적 미사일을 이제 매 이렇게 붙인. 약간 최초의- F-22처럼 안에 이렇게 수납하는 형식이 아니고. 근데 평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개량형 블록 3 단계하면 저걸 이제 내리고 뚜껑을 프라모델 열듯이 그게 기본 설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또 말씀하신 게 미국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F-35가 어느 정도 적정선은 이제 생산 판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최우수 동맹국한테 판매된 상태에서 그 시기를 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뚜껑을 이제 열 때가 이제 2030년대 뭐 중반.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외국에서 평가하기를 뭐 주변국 특히 일본에서 우리 KF-21을 저렇게 해서 보면 결국 뭐 5.5 그다음에 5.7까지 갈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6세대는 이제 그게 다들 쉽게 얘기하는데 뭐 유럽도 이제 개발하고 미국도 한다지만은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 저게 과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2035년 전후에서 할 수 있는 게 5.7까지.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하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길 전 기다리고 있죠.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KF-21이 결국 함께 가야 될 분야가 이제 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멈티라는 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인데요. 이제 맨드 언맨드 티밍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전장의 어떤 핵심 요소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과 무인기가 결국에는 공조해가지고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KF-21의 그런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를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그다음 위험 지역에 대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무인 전투기가 함으로 해가지고 유인 전투기에서는 무인 전투기로부터 어떤 정보를 획득을 함으로 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 같으니까 이런 멈티에 대한 기술 개발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멀리 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민수 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고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딴 무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군함 같은 경우 보면 유조선 잘 만들고 다른 배 잘 만드는 회사가 뭐 군함,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네. 육군 무기들도 보면 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육군 무기 막 다 네.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투기 만드는 기술이 민항기에 어떻게 사용되냐라고 하면 그거보다 연결고리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멈티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뭐 드론과 관련된 기술이나 전자 기술이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전투기 기술이 산업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또 어디 가가지고 그게 터져서 또 시장이 새롭게 또 열릴지 모를 노릇이고 좀 더 꿈을 크게 가져본다면 아까 우리 안 대표님 말씀하신 엔진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엔진 개발 기술, 항공기 형상 개발하는 기술 이런 게 착착 쌓이다 보면 결국은 민항기 뭐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뭔가가 나오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면 민수산업하고 연결고리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KF-21도 FA-50처럼 언젠가는 수출하는 날이 올 텐데 또 수출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 나왔지만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 통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FA-50도 이제 수출을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게 미국의 어떤 대외 국방 외교 정책을 좀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의 흐름, 어떤 외교 정책 뭐 이렇게 그다음 상대 국가들이 뭐 중국에 가까워진다든지 뭐 러시아에 또 이렇게 밀착한다든지 그걸 다 일일이 주시하고 따져보고 이제 기회가 와요. 그게 또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 대상국들을
면밀히 뭐 중남미도 그렇고 특히 중동 지역에 이제 소요가 있으니까 또 유럽도 그렇고 그 주시해야 됩니다. 그 어떤 흐름, 그 외교 상황의 국방, 미국의 국방 정책 그걸 다 양쪽을 보면서 딱 그 기회가 나오면 바로 이제 집중해야죠 영업을. 또 세계 외교의 변화를 따라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시는 게 우리 고모님 처음 80년대에 회사 입사하셨을 때만 해도 본인이 개발한 전투기를 폴란드에 판매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분들이 네. 전투기 개발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이제 폴란드에 계셨는데 폴란드가 이제 자기들 고등 훈련기로 그 이태리 제그 M346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기는 이제 절대 팔 수 없는 F-50을. 근데 이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F-16을 도입을 하면서 운영을 좀 해보니까 그 다음에 F-35를 차세대 전투기를 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좀 평탄하게 운영하려면은 뭔가 훈련 체계가 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리고 이 사시에는 이제 경전투기로서 어떤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는 수시로 띄워가지고 그래서 삼형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F-35, 16, F-50 삼형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 통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국산화 비율이 100%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떤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지고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완전한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산화 하는데 보통 뭐 80%, 90% 국산화를 이루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까놓고 보면은 진짜 필요한 그 구성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단에서 보면은 그게 국산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00%를 채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하신 분이라고 너무 좀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K 전투기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전투기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곽 작가부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F-22 랩터 이상 있을까요? 20년 전에 나왔죠, 거의.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이라고들 하죠. F-22 모의 전투 뭐 이런 거 해보면 F-22하고 F-22보다 한 급 낮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전투기하고 붙으면 막 1대10으로 막 치고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죠. 최근에 F-22의 여러 가지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단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느낌도 저는 사실 좀 듭니다. 너무 좋은 걸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한 20년 써보니까 이렇게까지 좋은 거는 굳이 지구상에 없어도 될 것 같다. 앞으로 뭐 무인기도 더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단종해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마저 좀 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필리핀에서 F-52한테 한번 50한테 한번 잡혔다는 거. 저는 F-22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요. 좀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만 주로 갖고 있으니까 좀 동경의 전투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F-22를 상당히 선호했는데 이게 이미 시스템 자체가 전자기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데 엔진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전자장비가 이제 구시대 돼가지고 뜯어 고치려니까 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약간 윈도우 95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멈추고 생산을 끝내고 바로 F-35로 갈아탔는데 얘가 워낙 좋은 거를 모든 걸 설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그거를 제대로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벅대는 게 지금 많고 아직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블록 4를 이제 완성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7년도 이후에 생각하면 이제 안정화된 시스템이 전투기가 안정화되고 이제 아주 멀티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텔스고 저는 F-35를 선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KF-22를 제외하고 그럼 F-22는 당연히 나올 거고 F-35도 나올 거고 현존하는 시점에서는 최고의 전투기는 아닌데 이제 머지않아서 최고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X-6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조종하도록 개조된 F-16 전투기인데요. 이 X-60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인간의 도움 없이 AI가 조정을 해가지고 비행 시험에 성공한 이대로 또 가장 최근에 미국의 달파에서 X-62가 인간이 조정하는 그런 전투기와 그다음에 근접전인 그런 도그 파이트를 벌였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AI가 조종하는 전투기의 경우에는 그 유인 조종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전투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성능을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공중 전투뿐만 아니라 또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작전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속적으로 또 전투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키드 마틴 주식 사야 되나요? 예. 예. 요즘에 올랐나요? 네, 이희루 고문님의 또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직접 개발하신 전투기들이 많은데 과연 걔들을 버리고 미국 걸 선택할 것인가? 네. 공대공 부분은 우리 각 교수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요. 뭐 미국에서는 에어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에어 슈페리어리티 우세라는 말 썼는데 압도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공대공은 뭐 이런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공대지로 본다 그러면은 상황 인식 측면에서 F-35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최신 센서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내부 무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적 후방의 지하 시설을 부실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볼 때 공대지는 F-35가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전투기 가격, 운영 비용, BBR 위주로의 미래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F-35가 훨씬 허용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전투기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15년, 또 한 명의 엔지니어가 만들 수 있는 그 전투기가 한 대에서 최대 3대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은 T-50부터 KF-21 개발 과정에 쭉 참여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개발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제약도 없다면 어떤 전투기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까? 예, 제가 영화에 나오는 파이터, 드림 파이터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그 엑스윙 파이터라고 우리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나왔던 우리 주인공 스카이워커 루크가 이제 루크 근데 스카이워커 제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제약 없이 가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나오는 전투기. 전투 시작할 때 날개가 X자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포 그리고 이제 광속으로 나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R2D2라는 드로이드가 이제 코파일럿 부조종사 역할도 하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전투 수리도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80년도에 나온 파이어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의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의 극비로 개발 중인 미그 31을 이제 탈취해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스텔스, 극초음속 그리고 후방으로도 미사일 쏠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생각으로 조종한다는 개념이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영화 보면은 일단 러시아어로 생각을 해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은 그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인으로도 작동, 유인 혹은 무인으로 운영 가능하고 수직이 착륙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광속이라는 건 빼고 엑스윙 파이터 이런 전투기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저 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파일럿 뭐 AI를 위한 코파일럿 뭐 그런 개념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전투기를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후배들 양성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머지않아 그런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톡 시즌2 전투기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주와 위성입니다. 더 알찬 이야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교묘한 거거든요. 요즘 이제 국제 정세나 상황이 좀 좋은 전투기를 사자니 미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전투기들은 너무 비싼 최고 기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 비행기를 사자니 싼 비행기를 사자니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으로 저 나라 비행기 샀다가는 미국이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좀 이렇게 경제력이 좀 부족한 나라에서 적당한 성능에 쓸만한 전투기가 필요한데 요즘 국제적인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런 소요는 있는데 그런 제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틈을 딱 타가지고 실제로 검증이 된 많이 사람들이 생산해서 타본 FA50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기가 좋아져 버린 이런 상황인데